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간 응급실에서 38살의 아들은 의사가 아닌 어머니를 먼저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폭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가 어깨를 잡자 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도 내 걱정을 하셨어. 회사 관두고 뭘 하겠다는 거냐고, 그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고. 어제도 그저께도 매일 그 얘기만 하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의식 있는 순간이 자신에 대한 걱정이었다는 사실이 고맙기보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5세의 박준호 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의 첫마디는 여전히 아들 걱정이었습니다. 그 애는 왜 안 보여? 회사는 어떻게 됐대? 옆에서 밤을 새운 아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얼굴 보고 가라고 했는데 차마 못 들어오겠다고 한다고요. 아들은 정말로 병실 문 앞에 서서 1시간이 넘도록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쓰러지게 만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에 그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꼭 이렇게 극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자식이 걱정되어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싸늘한 침묵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닌데 왜 대화가 끊기고 사이가 멀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아이한테 진짜 속마음을 말해주겠나? 세상에 저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은 충고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그 충고가 더 깊이 박히고 더 오래 남고 더 큰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돌아온 말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충고가 아니라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가족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동지라고요. 200여 년 전 사람의 말이 왜 지금 우리 가슴에 이토록 깊이 와닿는 걸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족 사이의 충고는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우리의 진심 어린 충고가 가족에게는 도리어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충고를 줄인 자리에 대체 무엇을 채워야 서로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준호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그가 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그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는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처음에 던진 질문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충고를 줄인다는 것은 정말로 사랑을 줄이는 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사랑을 지키는 일일까요? 그런데 왜 유독 가족의 말은 이토록 깊이 꽂히는 걸까요? 낯선 사람에게 같은 소리를 들었다면 흘려버렸을 말이 부모에게서 나오면 며칠이고 머릿속을 맴돕니다. 직장 상사의 잔소리는 퇴근하면 잊히는데 아버지의 한마디는 10년이 지나도 선명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약용은 젊은 시절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수많은 밤을 글씨와 씨름하며 보냈습니다. 그 시절 주변 어른들은 그의 글씨 하나하나를 고치며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 획은 너무 삐뚤다. 저 글자는 균형이 안 맞는다. 이래 가지고 어디 과거에 붙겠느냐? 그러나 훗날 그가 회고록에 남긴 것은 그런 지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억한 것은 아무 말 없이 등불을 조금 더 가까이 옮겨 주던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차가운 밤에 따뜻한 물을 떠다 놓고 조용히 방을 나가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0마디의 가르침보다 한 번의 손길이 더 오래 남았다고요. 가족의 충고가 유난히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의 말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쌓여온 수십 년의 기억이 그 말 한마디에 겹쳐서 들립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 뒤에는
어린 시절 혼났던 기억이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느냐는 말 뒤에는 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오래된 상처가 함께 건드려집니다. 상대방은 단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은 평생의 관계 전체가 심판당하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박준호 씨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식당 창업을 말릴 때 그가 들은 것은 단순히 요식업이 힘들다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말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형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아버지는 분명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귀에는 지금 내가 하려는 일도 결국 실패할 거다. 나는 너를 믿지 못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들어왔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가족에게서 들으면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정약용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귀는 말을 듣는 기관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고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저울은 더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부모가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며 덧붙여도 자녀는 그 뒤에 숨은 불안과 욕심까지 함께 감지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말했다 해도 그 말 안에 내 방식대로 살아라는 기대가 섞여 있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정확히 느낍니다. 그래서 가족의 충고는 아픈 겁니다. 말의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이 품고 있는 수십 년치 감정의 무게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대화가 자꾸만 어긋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분명히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는 너를 믿지 못한다는 불안이 숨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전하다는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자녀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 대신 문을 닫아버리고 오해입니다 라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결국 서로의 진심은 전해지지 않고 남는 것은 각자의 상처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이 가족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겁주는 말입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렇게 살면 말년이 비참해진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선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둘째는 남과 비교하여 낮추는 말입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안 그러던데, 내 친구 누구는 벌써 자리 잡았다던데, 형은 그 나이에 이미 집을 샀는데. 이런 비교는 조언이 아니라 모욕으로 들립니다. 셋째는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후회시키는 말입니다.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 진작 그랬어야지. 내가 뭘 했어. 이런 말은 상대방을 과거에 가두어 버립니다. 박준호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 가지 말을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표를 내겠다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러다가 평생 후회한다. 내 나이에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느냐.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게 얼마나 편한 건데 그걸 버리냐. 옆집 아들은 내 나이에 벌써 부장인데 넌 뭘 하고 있는 거냐. 그가 보기에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들은 것은 사실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실패자로 본다. 아버지는 내 판단을 전혀 믿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 눈에 늘 부족한 사람이다. 그게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때 이런 일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관리가 자신의 아들을 불러다 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평생 쓸모없는 인간 된다. 내가 널 왜 공부시켰는지 아느냐. 내가 이런 꼴이 될 줄 알았으면 태어나지를 말았어야지. 정약용은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저 말 한 줄이 저 아이의 평생을 묶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요. 실제로 그 아이는 오래도록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랐다고 전해집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또 들을 말이 두려웠던 겁니다. 가족에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은 조언을 구하러 오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꺼내봤자 비교당하고 겁만 먹을 테니까요. 결국 형식적인 안부만 오가는 사이가 됩니다. 밥은 먹었냐? 건강은 괜찮으냐? 네, 알았어. 대화는 3분을 넘기지 못하고
만남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충고로 쌓아 올린 관계의 결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무엇인가요? 가족의 등을 다독이는 말인가요? 아니면 등을 벽으로 몰아붙이는 말인가요? 나는 조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심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것이 어쩌면 변화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가족 관계를 진짜로 바꾸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집이라는 공간은 논밭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싹이 트고 정성을 들이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말을 호미처럼 휘둘러 자꾸만 땅을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흙을 고르는 것이라 해도 매일같이 캐고 뒤집으면 식물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그것은 관계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정약용이 고향 마제에 잠시 머물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의 사위의 농사일이 영 서툴러서 속이 타는 장인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모내기 줄이 삐뚤고 논둑 정리가 엉성하고 물때는 시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매일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저건 왜 저렇게 하냐, 아니 그것도 모르냐. 하지만 그 장인은 달랐습니다. 낮에는 아무 말 없이 사위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몰래 일어나 사위가 어제 서툴게 해놓은 논둑을 조용히 손봐주었습니다. 삐뚤어진 모는 바로잡고 무너진 둑은 다시 쌓았습니다. 사위 몰래 말 한마디 없이요. 몇 달이 지나서야 사위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무심코 말해버린 겁니다. 자네 장인 어른이 매일 새벽에 자네 논에 다녀가시는 거 알아요. 사위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몰래 논에 나가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어스름한 새벽빛 아래서 묵묵히 허리를 굽히고 논둑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장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잔소리가 싫었던 게 아닙니다. 어른의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그 손길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정약용은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말로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손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낫고 손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고요. 가족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허술함을 말로 다 긁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더 빠르고 확실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긁어낸 자리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상처 위에 또 말이 쌓이면 흉터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 흉터 때문에 서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박준호 씨에게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장사가 생각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그때도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하지만 쓰러졌다 일어난 뒤라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것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가게에 들렀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가서 설거지를 거들거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괜찮다고 해도 그냥 와서 조용히 할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니까 오히려 힘이 났어요. 믿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 입이 움직인 자리보다 내 손과 발이 움직인 자리가 더 오래 남습니다. 충고는 공기 중에 흩어지지만 함께한 시간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이는데 말을 안 하는 것, 알면서 참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정말로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인지를요.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고 돌아온 정약용에게는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만큼 그는 손자들의 공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를 봐주고 틀린 곳을 고쳐주고 이건 이래야 한다 저건 저래야 한다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엄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에 손자의 일기장이 띄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그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옳다는 건 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살 것 같았다. 정약용은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풋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손자에게는 숨을 막는 뚜껑이었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매일 쏟아지자 아이에게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진 겁니다. 정약용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손자들 앞에서 훈계를 크게 줄였습니다. 대신 서재에서 묵묵히 글을 쓰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박준호 씨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김순자 씨가 어느 날 손녀의 방을 정리하다가 휴대전화 메모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좋은데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다. 왜 맨날 공부 얘기만 하시는 걸까?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자꾸 그러시면 하기 싫어진다. 김 씨는 그 메모를 읽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녀가 올 때마다 성적은 어떠냐, 학원은 잘 다니냐, 1등은 했냐, 그런 질문만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손녀를 위한 관심이었는데 손녀에게는 그게 숨막히는 감시였던 겁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들이 정작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방의 삶에 개입합니다. 내가 잘 되려면 이래야 해.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들어. 모두 선한 의도입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와 영향은 다릅니다. 내가 무슨 마음으로 말했느냐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관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가족의 숨을 막는 사랑에서 숨을 돌려주는 사랑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을까요? 정약용이 찾은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10마디 하던 것을 3마디로 줄이고 그 3마디도 훈계가 아니라 안부와 격려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손자에게 왜 공부를 안 하냐고 묻는 대신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이건 틀렸으니 코치라고 하는 대신 이건 잘 썼구나 하고 칭찬할 거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글을 가져와서 봐달라고 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오히려 스스로 움직인 겁니다. 박준호 씨도 병원에서 퇴원한 뒤 비슷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말을 삼키는 게 처음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말을 줄인 자리에 진짜 사랑이 들어설 공간이 생깁니다. 같은 걱정을 품어도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매일의 잔소리로 풀어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한마디, 저녁 전화에서 한마디, 명절 모임에서 또 한마디. 걱정이 쌓일수록 말도 쌓입니다. 결국 가족은 지쳐서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걱정을 자신의 삶을 더 단단히 세우는 일로 풀어냅니다. 말하는 대신 준비합니다. 간섭하는 대신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집안에 이상한 안심이 퍼집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느낌,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공기처럼 스며드는 겁니다. 정약용은 관직에서 밀려났을 때 가족의 미래가 막막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자식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생계는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열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살림을 줄여라, 사치하지 마라, 아껴 써라, 미래를 대비해라.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목민심서를 쓰고
경세유표를 정리하고 농사와 토목과 경제에 관한 실용적인 지식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책이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말이 아니라 일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박준호 씨도 병원 침대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병실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로 아들을 압박해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걱정을 쏟아내고 만날 때마다 우려를 표하고 결국 그 걱정이 자신의 몸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퇴원하면 말을 줄이겠다고요. 대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더 잘 준비해서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요. 그래서 그는 퇴원 후에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 한 번의 전화에서도 사업은 어떠냐, 돈은 좀 벌리냐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날씨가 좋더라. 어머니가 내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놨다. 시간 되면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런 말만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전화를 받기 싫어서 바쁜 척했던 아들이 이제는 퇴근길에 괜히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왔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오늘 또 한 번의 충고로 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자신의 삶을 더 단단히 세우는 일로 풀고 계신가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을 말로 풀면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고 걱정을 일로 풀면 내가 그 짐을 지는 것이라고요. 둘 다 같은 걱정에서 출발하지만 방향이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하려던 그 한마디를 삼키고 대신 내 삶에서 바꿀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녁의 시간은 짧아지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얼굴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어제까지 연락하던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옆집에 살던 지인이 어느 날 문득 세상을 뜹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가족을 앞에 앉혀놓고 일종의 평가 회의를 열듯이 하루를 심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뭐 했어? 그건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왜 안 했어? 그렇게 따지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아픈 기억으로 채우는 셈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년에 찾아온 제자에게 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지나고 보니 옳은 말을 많이 한 날보다 그냥 함께 밥을 먹고 웃은 날이 더 그립다고요. 젊었을 때는 자신의 가르침이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옳은 말을 많이 하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함께 마당에 앉아다를 보던 밤, 아무 말 없이 차를 나누던 오후, 그런 시간들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보다 존재가, 가르침보다 함께함이 더 오래 남았던 겁니다. 박준호 씨는 쓰러진 뒤로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65년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못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할 시간에 같이 공 하나 더 차줄 걸. 청년이 된 아들에게 취직해라 결혼해라 압박할 시간에 둘이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 걸. 그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옳은 말을 하느라 함께할 시간을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은 생애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원을 끝없는 충고했으면 정작 함께 웃을 힘이 남지 않습니다. 매번 아이를 만날 때마다 이건 어떻게 됐냐? 저건 왜 그랬냐 따지다 보면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서로에게 남지 않습니다. 관계는 점점 의무가 되고 만남은 점점 형식이 됩니다. 추석에 오는 건 부모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오면 뭐라 하실까 봐가 됩니다. 충고를 덜어낸 자리에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정약용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감사와 안부를 채우라고요. 잘 지내고 있구나. 건강해 보이니 좋다. 얼굴 보니까 반갑다. 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은 충고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외로 이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오는 게 당연하고 가족이니까 안부를 묻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박 씨는 퇴원한 뒤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가게 문제로 힘들다고 해도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건강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다. 처음에 아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니까요. 하지만 몇 번 그런 대화가 오가자 아들의 어깨가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안부가 자리를 채우자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충고를 줄이라니 그러면 사랑도 줄이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때에만 진짜로 바뀐다고요. 가족은 그 깨달음을 도울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고요. 억지로 밀어넣은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복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압력이 사라지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스스로 깨달은 것은 평생 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가족에게 충고를 줄인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책임과 자리를 돌려주는 일입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고 당신의 선택을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은 자신의 힘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때 상대방도 그제야 편하게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던 아들이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아버지가 먼저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눈을 뜨고 아들을 보자마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게 다 내 걱정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내 얼굴 보니까 안심이 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퇴원하는 아버지를 직접 차로 모시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처음으로 자기 사업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냈습니다. 지금 힘든 것도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요. 아버지는 듣기만 했습니다. 끝까지 듣고 나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버텼구나.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격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술까지 올라온 충고 한 줄을 삼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시는 겁니다.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버텼구나. 이 한마디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요. 하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압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충고를 줄인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것을 멈추고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바꾸려는 입에서 함께 있고 싶은 입으로, 심판하는 눈에서 지켜보는 눈으로 옮겨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줄인 집이 결국 서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집이 됩니다. 오늘 밤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물어보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건강해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충고보다 더 오래 그 사람의 마음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충고 대신 따뜻한 안부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